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요,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역사, 진화,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라는 개념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인류의 기원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인류가 남긴 모든 역사 기록, 그 이전의 시대를 다루는 연대기입니다. 이건 돌에 새겨지거나 양피지에 쓴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바로 존재의 그 자체, 우주의 근간에 기록되어 있다는 살아있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숨겨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과학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던 시대. 하지만 결국 스스로의 거대한 한계와 마주하게 된 바로 그 시점으로 말이죠. 19세기 중반, 당시 지성계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강력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학적 유물론인데요. 이 인용구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이 모든 정신 활동이 간에서 쓸개즙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뇌라는 장기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분비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담하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한 주장이죠? 수십 년 동안 이 유물론적 세계관이 그야말로 지성계를 지배했습니다. 처음에는 힘과 물질 같은 책이 당시 교양인들의 필독서가 되면서 모든 생명 현상을 물리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다윈의 종의 기원이 등장하면서 인류의 기원에서 신비로움을 완전히 걷어내는 결정타처럼 보였죠. 모든 것은 물질과 힘의 작용일 뿐이라는 믿음이 시대 정신이 된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완벽한 이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내면,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의식이라는 이 복잡하고 신비로운 경험과 마주했을 때 그 한계는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시 저명한 과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그노라 비무스, 라틴어로 우리는 모를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건 과학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어찌 보면 과학의 패배 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원자의 움직임으로는 단 하나의 생각이나 감정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죠. 결국 지성계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 같았던 그 만능 열쇠가 정작 가장 중요한 문,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문은 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이 알매 위기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탐구가 제안됩니다. 썩고 부서져 사라지는 물리적인 증거가 아니라 직접적인 영적 인식을 통해 과거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방법이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시간이 파괴하고 남긴 것들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어쩌면 왜곡되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유물이 과연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운 좋게 살아남은 조각에 불과한 걸까요? 이 책은 바로 여기에 또 다른 기록, 즉 영적인 연대기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역사는 죽은 증언이 아니라 생생하게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 기록을 아카샤 연대기라고 부르는데요. 아카샤는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모든 사건과 생각, 감정이 기록되는 우주적 기억의 장, 일종의 거대한 우주 도서관 같은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외적인 역사가 사건의 그림자를 쫓는 거라면 아카샤 연대기는 사건의 본질, 그 빛 자체를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완성된 그림, 그 자체를 목격하는 거죠. 이 책에서 제시되는 놀라운 정보들은 바로 이 아카샤 연대기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자는 이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훈련된 영적 인식을 통해 여러 시대와 문화를 관통하여 일관되게 확인되는 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연대기를 안내자 삼아서 거의 상상조차 하기 힘든 태고의 시대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인류 진화의 세 번째 위대한 단계, 근본 인종이라고 불리는 레무리아인들의 시대입니다. 레무리아인들이 살았던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공기는 지금보다 훨씬 짙고 무거워서 거의 안개나 수증기 같았고, 물은 반대로 훨씬 붉어서 거의 기체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땅조차도 지금처럼 단단한 암석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고 유동적인 상태였대요.
그래서 거대한 화산들이 펑펑 터지면서 땅의 모습이 계속해서 바뀌는 아주 역동적이고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그들의 내면 세계는 우리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달랐습니다. 먼저 그들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강력하고 본능적인 이미지를 통해 세계를 경험했죠. 그들의 의식은 마치 생생하면서도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꿈과 같았다고 합니다. 생각을 저장하는 기억이라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경험은 그저 현재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곧바로 잊혔죠. 여기서 근본 인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건 인류 진화가 총 7단계의 거대한 시기를 거친다는 의미입니다. 레무리아인은 그중 3번째였고요. 그들 이전에도 2인종이 있었고 그들 다음에는 우리가 신화로 알고 있는 아틀란티스인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인 아레아 인종이 뒤를 잇는다는 거죠. 각 인종은 인류 진화라는 거대한 서사시의 한 챕터를 담당하는 셈입니다. 인류의 각 시대는 저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시대의 토대 위에서 핵심적인 인간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건데요. 레무리아인들은 의지력을, 그들의 후손인 아틀란티스인들은 기억력을, 그리고 현재 우리 인류는 사고력과 이성을 발달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의지에서 기억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여정이 셈이죠. 레무리아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 그들을 정의하는 능력은 바로 이 의지의 힘에 대한 통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거의 마법과도 같은 힘을 그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정신력이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서 기계를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은 식물의 생명력, 즉 씨앗 하나에 담겨서 거대한 나무를 만들어내는 그 잠재적인 에너지를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금속으로 엔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물의 생명력을 말 그대로 연소시켜서 동력을 얻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결과 그들의 운송수단은 땅에 바퀴를 대고 굴러가는 게 아니라 지면 위를 살짝 떠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들의 사회와 모든 능력은 이 의지력의 직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 복잡한 계산을 하는 대신 직관적으로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다고 합니다. 나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돌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를 그냥 알았던 거죠. 또 필요할 때는 의지만으로 자신의 육체적인 힘을 초인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지력 중심의 문화에는 아주 가혹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직 가장 강하고 대담한 자만이 살아남아 번성할 수 있었죠. 교육의 유일한 목적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고난과 위험에도 굴하지 않는 그야말로 강철 같은 의지를 단련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남성들이 외부 세계와 맞서며 의지를 발달시키는 데 집중하는 동안 레무리아 사회의 여성들 안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진화가 조용히 그리고 깊이 있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교육 방식의 차이가 인간 발달에 2가지 다른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성들이 외부 세계와 직접 부딪히면서 의지를 단련했다면 여성들은 폭풍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의 거대한 드라마를 내면으로 받아들여서 상상력을 키웠습니다. 하나는 밖으로 힘을 표출하는 길, 다른 하나는 안으로 힘을 받아들이는 길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바로 여성들에게서 발달한 이 상상력으로부터 우리 현대 내면 생활의 기초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기억과 도덕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마음속에 이미지로 간직하는 기억이 생겨나면서 비로소 어제의 경험을 오늘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았던 경험과 나빴던 경험을 구분하면서 최초의 선과 악, 즉 도덕률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이 현명한 여성들, 즉 여사제들은 일종의 꿈꾸는 듯한 상태, 즉 몽유병적 투시를 통해 자연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를 위한 지침으로 번역해내는 역할을 했죠. 그들은 자연의 힘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개자이자 최초의 예언가들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인류 최초의 언어가 사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연의 힘, 그 내적인 리듬을 강력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었고 그 노래 자체에 일종의 마법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죠.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연의 힘을 직접 담고 있는 살아있는 매개체였던 셈입니다.
레무리아 시대가 거대한 화산 폭발과 같은 대격변으로 종말에 가까워질 무렵 인류보다 훨씬 더 고도로 진화한 존재들, 일종의 인도자들에 의해 인류를 위한 새로운 장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선별된 그룹은 다음 진화 단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마치 농부가 다음의 농사를 위해 가장 좋고 튼튼한 씨앗을 골라 따로 보관하는 것처럼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수의 정예가 준비된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몸이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내면의 힘, 즉 발달하는 영혼에 의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의 강인하고 단련된 의지력과 여성들의 새롭게 깨어난 풍부한 내면 세계가 결합하면서 그 새로운 조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신체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초기 시대에는 인간의 몸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해서 내면의 변화가 외형에 곧바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이성적 사고를 향해 진화하면서 이 놀라운 가소성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육체는 정해진 틀을 갖추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성과 안정성을 얻는 대가로 이 놀라운 유연성을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연대기에 따르면 진화의 큰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한때 인간의 길을 걷던 일부 영혼들은 발달이 멈추고 퇴보하여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인원의 조상이 되었고, 다른 이들은 굳어버린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현재의 일부 원시부족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레무리아의 정수를 이어받은 새로운 인종은 인류 역사의 다음 장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의지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영혼을 가졌죠.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다음 과제, 바로 생각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중 일부를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 희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분석에서 계속됩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사실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문자로 기록된 그 역사 너머 아주 까마득한 과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두 개의 거대한 세계가 있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의지력 하나만으로 자연을 움직였던 레무리아, 그리고 강력한 기억의 힘으로 찬란한 문명을 쌓아 올렸던 아틀란티스죠. 오늘 바로 그 잃어버린 세계들의 흥망성쇠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의지로 통하던 꿈과 같은 세계 레무리아부터 탐험해 볼 거고요. 그러다 인류가 지금의 모습으로 나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기억의 힘이 세상을 지배했던 아틀란티스 시대로 넘어와서 그 문명의 여러 시대를 살펴본 뒤에 마침내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한 생각이라는 능력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새벽의 순간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이곳은 바로 잃어버린 대륙 레무리아입니다. 여긴 말이죠,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작동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물리법칙이나 화학 공식 같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혹시 어제 했던 실수 때문에 잠 못 이룬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내일 할 일 때문에 걱정하신 적은요? 레무리아인들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경험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번개처럼 존재했다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기억에 얽매이지 않으니 후회도 불안도 없는 거죠. 그들의 삶은 그냥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레무리아인들에게 생각은 우리처럼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었어요. 생각이 곧 현실을 바꾸는 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의지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 식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단단한 바위나 흐르는 물 같은 무생물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이 책의 설명에 따르면 말 그대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집중하는 것만으로 현실을 조각할 수 있었던 거죠. 생각만으로 물리적인 힘을 발휘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바로 고도로 발달된 의지력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의지의 힘만으로 예를 들면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 올리거나 씨앗에 담긴 생명력을 조종해서 순식간에 식물을 쑥쑥 자라게 할 수도 있었죠. 무슨 공학 도면 같은 게 없어도 돌의 성질이나 결을 본능적으로 꿰뚫어보고 완벽한 건축물을 세웠고요. 위험이 닥치면 자신의 의지를 한 곳에 모아서 신체 능력을 초인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법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방식은 성별에 따라 아주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일부러 험하고 위험한 환경에 놓여서 그걸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강철 같은 의지력을 단련받았어요.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아주 경이롭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면서 그 신비로운 힘과 교감하고 꿈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에 숨겨진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상상력을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애들의 단단한 의지력과 여자애들의 유연한 상상력, 이 두 가지 힘이 합쳐져서 레무리아 문명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 셈입니다. 레무리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집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책에서는 이 장소를 의지력과 상상력을 단련하는 영적 대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음을 바치는 종교시설이라기보다는 우주의 비밀을 배우고 자연의 힘을 다루는 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고등교육 기관이자 최첨단 연구소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전 안에서 레무리아인들의 타고난 마법 같은 재능은 아주 정교한 기술이자 예술의 경지로 다듬어졌습니다. 선택받은 소수의 입문자들은 자연의 힘을 그냥 빌려 쓰는 수준을 넘어서 그 힘의 근원을 꿰뚫어보고 아예 자기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훈련을 받았어요.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바람과 물, 대지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힘과 직접 소통하면서 세상을 함께 빚어내는 파트너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레무리아의 지도자이자 통치자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레무리아 시대의 그 통합된 존재 방식이 막을 내리고 인류가 지금 우리처럼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으로 나뉘게 된 거대한 사건이죠. 이건 단순히 몸의 형태가 바뀐 걸 넘어서서 우리의 의식과 문명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대변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또 인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자랑하는 이 생각하는 능력, 즉 지성은요,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인류는 원래 가지고 있던 아주 완전하고 통합된 존재 방식,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모든 창조가 완결되었던 그 능력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말하자면 하나의 능력을 잃고 다른 능력을 얻는 거대한 거래가 있었던 셈이죠. 이 책에 따르면 아주 먼 과거의 인류는 한 몸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성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우주의 두 가지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의지와 상상력이 하나의 영혼, 그리고 하나의 육체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식도 외부의 다른 존재 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상력의 힘만으로 스스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점점 물질적으로 단단해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아주 유연했던 인간의 몸도 그 환경에 맞춰서 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의 몸에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 강력한 두 에너지를 모두 담기가 점점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인류는 남성과 여성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과거에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데 온전히 사용되던 창조 에너지의 절반 정도가 이제 갈 곳을 잃고 우리 몸 안에 남게 된 겁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남아도는 에너지, 잉여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게 바로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부 세계를 들여다보고 계산하는 논리적 사고의 기관, 바로 뇌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거대한 거래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외부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던 힘의 일부를 우리 안으로 거두어들여서 내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 같은 걸 창조하는 능력으로 바꾼 것.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존재의 탄생 비화였던 거죠. 이렇게 인류가 거대한 전환기를 맞았을 때 두 종류의 상위 존재가 인류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한쪽은 사랑의 존재들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둘로 나뉜 인류가 서로에게 다시 이끌리도록 육체적인 사랑과 결합의 본능을 심어주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지혜의 존재들, 즉 빛을 가져온 자들인데 이들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자극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쪽은 우리를 다시 묶어주는 역할을 했고 다른 한쪽은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준 셈입니다. 레무리아 대륙이 지각 변동으로 사라진 후에 그중 가장 진화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대륙 아틀란티스로 이주해서 새로운 인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류를 정의하는 핵심 능력은 레무리아 시대의 의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힘,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현실을 마음대로 바꾸던 레무리아의 마법 같은 의지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과거의 경험들을 머릿속에 생생한 이미지로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새로운 능력이었죠. 인류 의식의 중심축이 현재의 순간에서 과거의 경험으로 완전히 옮겨온 겁니다. 아틀란티스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우리랑은 정말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구구단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3 곱하기 4가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봤던 4개짜리 물건 세 묶음의 생생한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그대로 떠올려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행동이 논리가 아니라 머릿속에 저장된 방대한 기억의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했던 거죠. 이 문장이야말로 아틀란티스 문명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은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을 최대한 충실하게 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이 때문에 문명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느렸고 삶의 방식은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회의 권위도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즉 나이가 많은 원로에게서 나왔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레무리아의 의지력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아틀란티스인들은 생명력 그 자체를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책에 따르면 그들은 식물의 씨앗 안에 응축되어 있는 폭발적인 성장 에너지, 이걸 종자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너지를 추출해서 동력원으로 썼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석탄을 태워서 증기기관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은 씨앗 더미에서 나오는 생명력을 이용해서 지상에서 살짝 떠서 움직이는 비행선을 움직였다는 거죠. 아틀란티스라는 거대한 문명은 그냥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아틀란티스가 약 1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7개의 뚜렷하게 구분되는 아인종 시대를 거치면서 진화하고 또 쇠퇴했다고 말합니다. 각 시대는 기억에 기반한 의식의 새로운 측면들을 발전시켰고 이 과정은 결국 위대한 문명의 탄생과 그 필연적인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따라 아틀란티스의 장대한 역사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종인 르모아할은 아주 생생한 감각적 기억을 발전시켰고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연을 움직이는 마법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틀라바틀리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개인의 가치나 야망 같은 개념이 싹트고 위대한 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생겨났죠. 세 번째 톨텍 시대가 바로 아틀란티스의 황금기였습니다. 이들은 경험 많은 지도자의 지혜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국가와 왕조를 세웠고 왕들은 신전에서 특별한 인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투라닌 시대에 이르러 개인의 야망이 걷잡을 수 없는 이기심으로 변질되면서 타락이 시작되었고 다섯 번째 원시 샘족에 와서야 이걸 바로잡을 새로운 힘, 즉 논리적 사고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후 아카데인과 몽골인을 거치면서 아틀란티스 문명은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틀란티스 몰락의 씨앗은 바로 네 번째 아인종 투라닌에게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틀라바틀린에게서 처음 생겨난 개인의 가치라는 개념이 투라닌 시대에 이르러서는 공동체는 안중에도 없는 파괴적인 이기심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들은 생명력을 다루는 그 강력한 힘을 공동체 번영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는 데에만 쓰기 시작했고 이게 결국 극심한 내부 갈등과 문명 전체의 쇠퇴를 불러온 거죠. 하지만 아틀란티스의 쇠퇴가 인류 역사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패한 문명 내부에서 바로 다섯 번째 아인종이었던 원시 샘족에게서 새로운 힘이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거든요. 이 힘이야말로 다음 시대, 즉 바로 우리 자신의 시대의 사명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섯 번째 아인종인 원시 샘족에게서 사고, 즉 생각이라는 새로운 능력이 태어났습니다. 이건 외부 세계를 조종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힘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던 이기심과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통제하는 내면의 목소리였던 셈이죠. 이 비교표는 인류 의식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생생한 이미지로 과거를 떠올리던 아틀란티스적인 사고는 개념과 규칙을 통해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현대적인 사고로 대체되었습니다. 외부의 생명력을 다루던 힘은 물질 세계의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학기술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큰 변화는 외부의 신성한 지도자를 따르던 것에서 우리 내면의 이성과 양심의 목소리를 따르게 되었다는 점일 겁니다. 이 거대한 전환은 마녀라고 알려진 위대한 지도자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타락해가는 아틀란티스인들 가운데서 이 새로운 사고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선발했죠. 그리고 이들에게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키면서 예전처럼 외부의 힘을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신성한 힘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우가 내린 새롭고 핵심적인 계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대한 지도자나 자연의 정령을 숭배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선언이었죠. 이제 인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신성한 원리를 오직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신이 외부 세계에서 우리 각자의 내면으로 들어온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날은 우리 시대의 첫날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자연을 움직이는 마법이나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기억이 아니라 내면의 이성과 논리, 즉 지성의 힘으로 세상을 빚어낼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위해 완벽하게 마련된 셈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틀란티스보다 훨씬 더 먼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기억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태초의 시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세상으로 말이죠. 그 시대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논리나 이성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의지력이라는 단 하나의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으로 현실을 바꾸고 물질에 영향을 미쳤던 어찌 보면 마법과도 같은 힘이죠. 현대 인류가 거의 완벽하게 잊어버린 바로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인류의 역사는 신비로운 아카시아 연대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이건 마치 우주의 모든 사건이 빛으로 기록된 거대한 도서관 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그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인류 발달의 가장 원초적인 단계, 세 번째 근본 인종이었던 레무리아인의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지구 자체도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레무리아인, 이들의 의식을 이해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생각, 즉 머릿속에 떠올린 관념만으로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음식을 찾잖아요. 그것처럼 레무리아인들은 어떤 목적을 생각하면 그 즉시 한치의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이 현실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곧 행동이고 행동이 곧 현실이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질문이 나옵니다. 기억이 없다니 그럼 어제 뭘 했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레무리아인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점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것에 대한 아주 뚜렷한 생각, 즉 관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마치 깊은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방금 전까지 생생했던 모든 생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완전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현대 인류의 모든 능력은 과거의 경험을 저장하는 기억과 그 기억들을 조합하고 분석하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그쵸? 하지만 레무리아인은 그 두 가지가 모두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순수한 의지력과 상상력이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계산하고 분석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 자체가 가진 힘으로 주변 사람이나 동물, 심지어 무생물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나 감정의 본질 그 자체를 마치 파동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직접 전달하는 세상을요. 이게 바로 레무리아인들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실질적인 힘이 담겨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기쁨이나 고통 같은 원초적인 감정은 자연스러운 소리로 표현했지만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그걸 기억해서 사용하는 지금과 같은 언어는 애초에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기억 없이 오직 순수한 의지력만으로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부터 그들의 놀랍고도 경이로운 힘이 일상생활과 자연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예요. 그들은 주변에 있는 식물이 자라나는 힘, 동물이 움직이는 그 생명력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흡수해서 자신의 힘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입장에서, 동물의 입장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 힘을 빌려 쓸 수 있었던 셈이죠. 대상과 나 사이의 경계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 비교를 보면 그들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길을 걸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 즉 죽은 물질을 태워서 열에너지를 얻고 그 힘으로 기계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레무리아인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힘, 예를 들어 씨앗이 싹을 틔울 때 폭발하는 그 발화에너지를 직접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곡물 더미에 담긴 그 생명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술에 동력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과정을 통제했던 거죠. 물론 이 모든 마법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지구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행성이었기 때문이죠. 공기는 훨씬 짙고 무거웠고 물은 지금보다 훨씬 묽었으며 우리가 딛고 있는 땅조차 아직 단단하게 굳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레무리아인의 놀라운 힘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런 원시 행성의 환경에 완벽하게 조율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 환경이었기에 지면 위를 살짝 떠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운송수단 같은 기술도 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능력은 당연히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힘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외부 자연의 힘을 끌어다 썼던 것처럼 자기 몸의 힘도 의지만으로 증폭시킬 수 있었어요. 단순히 의지를 집중하는 것만으로 현대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 올리는 등 엄청난 육체적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연을 지배하고 그 힘을 마치 자신의 팔다리처럼 사용했던 레무리아인들. 과연 그들의 사회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교육, 주거, 심지어 그들이 추구했던 과학까지 모든 것이 자연과 하나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자연과 분리된 인공적인 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들의 교육은 성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무리아인들은 인간의 핵심 능력을 두 가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남성을 통해 발현되는 외부 세계를 향한 의지, 그리고 여성을 통해 발현되는 내면 세계의 상상력이죠. 그래서 소년들은 위험을 극복하고 고통을 견디는 훈련을 통해 강인한 의지력을 키웠고, 소녀들은 폭풍우 같은 거친 자연에 직접 노출됨으로써 자연과 교감하는 강력한 상상력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들의 정착지에 대한 개념 전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정원에 가까웠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는 대신 자연 동굴을 활용했고, 필요하면 의지력으로 동굴을 넓히거나 모양을 바꿨죠. 그들이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그건 거주 목적이 아니라 자연을 더 아름답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덕의 모양을 바꾸거나 돌을 예술적으로 배열하는 식으로요. 그들이 만든 모든 것은 자연 그 자체에서 직접 자라나고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형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문명에는 의지력 대학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원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신에게 기도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종교시설이 아니라 타고난 마법 같은 능력들을 체계적인 기술과 우주적 통찰력으로 연마하는 일종의 과학과 교육의 최고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원, 즉 의지력 대학의 입문자들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차원 더 나아가 자연법칙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영적인 힘들을 직접 보고 느끼며 교감했습니다. 이 책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것은 세상을 만드는 신들과의 직접적인 교제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인류를 다음 단계로 이끈 도약은 세상을 움직이던 그 강력한 남성적인 의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내면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한 영혼의 삶,
그 미묘한 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남성들이 외부 세계를 향해서 그토록 강력한 의지력을 발휘하고 있는 동안 인류의 내면 세계, 그 섬세한 감정과 생각의 씨앗은 과연 어디에서 자라나고 있었을까요? 이 책은 그 위대한 도약이 바로 레무리아 여성들의 아주 특별한 발달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자연과 깊이 연결되도록 훈련받은 여성의 상상력이 자연의 힘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경험이 끝난 후에도 영혼 안에 일종의 잔양, 여운처럼 남게 되죠. 바로 이 여운에서 인류 최초의 기억이라는 아주 연약한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억의 탄생과 함께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구분하는 최초의 도덕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성들이 자연에 대해 외부적인 힘을 행사하는 동안 여성들은 자연의 리듬을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와 그 의미를 해석하는 첫 번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인류에게 기억과 도덕성이라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열어준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애초에 어떻게 여성의 영혼이 이렇게 특별한 내면적 발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레무리아 시대보다도 훨씬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가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으로 나뉘게 된 사건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지구 자체가 유연했던 시절에 인간의 몸 또한 정해진 형태 없이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이때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지 않은 양성적 존재였고 스스로 번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점차 씻고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인간의 몸 역시 그 환경에 맞춰 지금처럼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뚜렷한 형태로 나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도 심오한 개념입니다. 성이 분리되면서 이전에는 오직 외부로만 향하던 생식 에너지의 일부가 갈 곳을 잃고 안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남는 에너지, 이 잉여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서 뇌와 같은 사고기관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대가는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완전한 창조력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력의 일부를 사고력과 맞바꾼 셈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역설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의 영혼 자체는 여전히 남성적 원리인 의지와 여성적 원리인 상상력을 모두 가진 양성적인 상태로 남아있지만 육체가 남녀로 나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남성의 몸에는 오히려 여성적인 영혼이, 여성의 몸에는 남성적인 영혼이 깃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 책은 바로 이 내면의 불균형 상태, 이 내적인 일방성이 외부의 다른 성과 결합하여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완성을 추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인류의 이 위대하고도 혼란스러운 변화의 시기에는 인류를 이끌었던 두 종류의 상위 존재들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선물을 인류에게 줌으로써 진화의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한쪽은 사랑의 존재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인류가 육체적으로 계속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남녀 간의 감각적인 사랑이라는 강력한 힘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지혜의 존재들, 다른 이름으로는 빛을 가져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막 챙겨나기 시작한 인류의 뇌와 같은 내적 기관을 자극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도록 이끌었죠. 특히 이 지혜의 존재들의 개입은 인류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관심을 외부 감각 세계, 즉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더 이상 상위 존재가 심어준 신성한 본능에만 따르는 대신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선과 악, 그리고 자유의지의 진정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처럼 길고 복잡한 진화의 여정은 마침내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의지력의 시대였던 레무리아 시대는 어떻게 막을 내리고 그 뒤를 이을 새로운 인류, 아틀란티스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레무리아 시대의 말기에 이르자
위대한 지도자들은 당시 가장 진화한 소수의 레무리아인들을 따로 모아서 다음 시대를 준비시키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막 발현되기 시작한 여성의 영혼적 자질, 즉 기억과 그로 인해 생긴 도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류의 미래를 의식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위대한 통합의 과정이었습니다. 여성들이 기억을 바탕으로 사회의 질서를 세우면 강력한 의지력을 가진 남성들은 여성들의 직관적인 해석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성의 내면적인 영혼의 삶은 남성들의 원초적이고 거친 본능을 다듬고 고귀하게 만들었죠. 마침내 남성의 외부를 향한 의지와 여성의 내부를 향한 영혼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다음 시대를 열어갈 새롭고 더 진보한 인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틀란티스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류의 여정은 이처럼 끝없는 진화의 과정입니다. 레무리아의 의지는 아틀란티스의 기억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아틀란티스의 기억은 지금 우리 시대의 사고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각 시대는 이전 시대의 유산 위에 새로운 능력을 꽃피우며 세워졌죠. 이 놀랍고 장대한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고의 시대가 과연 어떤 미래를, 어떤 새로운 능력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루돌프 슈타이너가 안내하는 아카샤 연대기, 그 잊혀진 인류의 역사를 따라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기억력이라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바탕으로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던 아틀란티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봤죠. 그들의 모든 행동과 지식은 과거의 경험을 생생한 이미지로 떠올리는 능력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 의식의 가장 깊은 뿌리를 찾아가려면 아틀란티스보다 훨씬 더 먼 과거로 아예 역사에서 그 이름조차 사라져버린 대륙과 인류를 만나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레무리아인들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인류의 세 번째 위대한 종족으로 불리는 레무리아인들. 그들의 고향은 오늘날 아시아 남쪽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거대한 대륙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불과 물이 뒤섞여 들끓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런 원시적인 세계였죠. 당시의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기는 지금보다 훨씬 짙고 무거웠다고 해요. 안개처럼요. 반대로 물은 훨씬 묽어서 지금처럼 명확한 경계를 이루지 않았죠. 우리가 딛고선 이 단단한 땅이요? 아직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각은 아주 얇았고 그 아래에서는 화산의 힘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땅을 찍고 불을 내뿜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레무리아인들은 이 땅에서 솟아나는 불을 마치 우리가 망치나 톱을 쓰듯 아주 자연스럽게 기술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주변에는 또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식물들이 빽빽했죠. 지금은 화분에나 있을 법한 양치식물이 그땐 거대한 숲을 이루는 나무였고 하늘을 찌를 듯한 야자수들이 질비했습니다. 동물들도 양서류나 조류, 하등 포유류가 전부였고요. 한마디로 자연의 원초적인 힘이 필터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유동적인 세계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 바로 이 레무리아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우리와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기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기반으로 작동했거든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레무리아인들은 우리처럼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걸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들한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죠. 대신 그들의 의식은 주변 자연의 힘과 마치 하나인 것처럼 살아있는 채로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경험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거의 동물적인 본능에 가까운 강력한 상상력으로 세상을 즉시 파악하고 순수한 의지력만으로 그걸 움직였던 겁니다. 바로 전 시대인 아틀란티스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과거의 이미지를 기억해서 배우고 행동했잖아요. 레무리아인들은 그런 과정 없이 자연의 직접적이고 본능적인 명령을 내리는 시기였습니다. 즉, 순수한 의지력으로 세상을 움직인 거죠. 아틀란티스 문명의 기반이 기억력이었다면 레무리아 문명의 기반은 바로 이 의지력이었습니다.
언어 없이 생각을 직접 읽는 방식으로 소통했고 생명력을 직접 조종해서 주변 환경을 바꿨습니다. 이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거의 타고난 마법사 같았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 무거운 바위를 들어야 할 때 의지를 딱 집중하는 것만으로 팔의 물리적인 힘을 엄청나게 증폭시킬 수 있었어요. 거물을 지을 때도 공학 계산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었죠. 돌의 무게나 기둥이 버틸 힘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상상력으로 그냥 보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파악하고 척척 구조물을 세웠다는 겁니다. 소통 방식도 특별해서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직접 전달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심지어 식물이 자라나는 에너지나 동물의 생명력까지 직접 느끼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니 이건 순수한 의지력으로 세계를 빚어내는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레무리아의 교육은 지금처럼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영적 능력을 쇠를 달구듯 단련시키는 게 목표였죠. 소년들의 교육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일부러 위험에 맞서게 하고 극심한 고통과 열기를 견뎌내게 했죠. 이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공동체의 유용한 구성원으로 여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태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 남성에게 극한의 의지력을 길러주기 위함이었어요. 반면에 소년들의 교육은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녀들의 핵심 목표는 강력한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었거든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격렬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남자들의 전투를 두려움 없이 지켜보면서 힘의 가치를 내면화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녀들은 현실 세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아주 강력하고 생생한 몽상과 환상의 능력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이 서로 다른 교육 방식이 결국 인류의 다음 진화를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교육한 건 결코 임의적인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인류 발전의 다음 도약을 위한 씨앗을 심는 과정이었고 그 거대한 변화는 바로 여성의 영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남성이 자연의 힘을 외부 세계에서 직접 사용하는 데 집중했다면 여성은 그 힘을 자기 내면으로 가져와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내면의 힘이 인류를 영원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인류 의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성들은 자연의 힘을 경험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대신 그걸 자기 영혼 안으로 가져와서 그 여운을 곱씹기 시작했어요. 이 내면에서의 되새김질, 바로 이것이 인류 최초의 기억의 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바탕으로 이 경험은 좋았어, 저건 싫었어 하는 감정이 생겨나면서 선과 악에 대한 최초의 개념이 싹튼 거죠. 남성들이 강력한 의지력으로 외부 세계를 지배하는 동안 여성들은 내면에서 감정과 경험에 기반한 영혼의 삶이라는 걸 탄생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훗날 관습과 법, 나아가 종교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요, 아주 깊은 명상 상태에서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영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현명한 여성들을 통해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들의 깊은 내면적 통찰력이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제시했던 거죠. 최초의 사제는 여성이었던 셈입니다. 최초의 종교의식은 바로 이 여사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들은 깊은 명상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거나 식물, 동물, 심지어 바람의 말을 해석해서 공동체에 전했습니다. 이때의 언어는 지금처럼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운율이 있는 노래와 같았다고 해요. 여사제의 생각, 에너지가 리드미컬한 소리로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그걸 더 높은 존재의 목소리라고 믿었죠. 그럼 공동체는 그 노래에 맞춰 혹은 자연에서 들리는 리듬을 본떠 춤을 추면서 거대한 영적 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을 숭배하는 행위, 즉 종교가 바로 여기서 탄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단일 사건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구 자체가 점점 굳어지고 물질적으로 조밀해지기 시작할 때 일어났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 이전까지 인류의 육체는 지금의 모습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초기 레무리아인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는 양성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 자체가 남성적 원리인 의지와 여성적 원리인 상상력을 모두 가진 완전한 존재였고 당시의 육체는 아직 찰흙처럼 유연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번식도 자른 개체가 필요 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낳는 자가수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영혼이 더 이상 자신의 이중적인 본성을 물질 세계에 완벽하게 각인시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육체는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한쪽으로 치우친 불완전한 단성의 형태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번식은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게 됐고 두 개의 분리된 몸이 협력해야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물리적인 분리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내면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기관, 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더 이상 혼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없게 되니까 각 개인의 내부에 엄청난 양의 창조 에너지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번식에 전부 쏟아부었던 그 강력한 생명력이 이제 갈 곳을 잃고 몸 안에 갇히게 된 거죠. 한때 몸 밖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던 이 강력한 힘은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자기 자신의 본성을 완성하기 위해 내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은 갈 곳 잃은 이 강력한 에너지를 재료 삼아서 자기 자신을 완성할 새로운 기관을 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리적인 뇌와 신경계였습니다. 인류의 사고기관은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때 다른 인간을 창조하던 바로 그 힘이 이제는 생각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나란의 자아를 인식하는 능력은 바로 이 에너지 전환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사고할 수 있게 된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인류는 내부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 대가로 영, 즉 더 높은 차원의 정신에 의해 수태될 수 있는, 다시 말해 영적인 것을 받아들여 사고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거대한 변화는 우리 내면에 아주 새로운 역학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적인 인도의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내면의 균형을 만들어내는데요. 육체가 한쪽 성으로 치우치니까 그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내면의 영혼은 그 반대의 성질을 갖게 된 겁니다. 즉, 남성의 육체 안에는 여성적인 영혼이, 여성의 육체 안에는 남성적인 영혼이 깃들게 되었죠.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영, 스피릿이 이 내면의 영혼과 결합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남성의 여성적 영혼에는 영이 남성적으로 작용해서 완전한 전체를 만들고 여성의 남성적 영혼에는 영이 여성적으로 작용해서 마찬가지로 내면의 완전함을 회복시키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이렇게 내면이 활짝 열린 인류는 이제 두 종류의 상위 존재로부터 인도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완벽한 경지에 이른 존재들로 인류가 물리적으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감각적인 사랑이라는 힘을 심어줬죠. 두 번째는 지혜의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스스로 완성이 필요했기에 인류의 발전을 도우면서 자신들도 함께 성장하고자 했어요. 그들은 새롭게 생긴 인간의 뇌에 지식과 지혜를 불어넣어 정신적인 진보를 이끌었죠. 마치 한쪽은 생존을 위한 엔진을 달아주고 다른 한쪽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핸들을 쥐어준 셈입니다. 사랑의 존재들은 너무나 높은 차원이어서 인간의 뇌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지혜의 존재들은 감각을 가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하고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된 인류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충동과 개념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신적인 인도에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자유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새롭게 얻은 지식과 사고 능력을 오직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영적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데 쓸 것인가.
더 이상 신적인 힘에 이끌려 본능적으로만 행동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되는 시대가 시작된 거죠. 결국 이 고대의 사건은 우리 현대인의 경험, 바로 그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이성과 자유를 안겨준 분리의 경험, 그리고 그 분리 이전에 우리가 속해 있던 완전함으로 돌아가고픈 영적인 갈망, 이 둘 사이의 영원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 인류의 여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이 책과 함께하는 거대한 여정, 드디어 그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에는요, 인류의 모습과 의식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역사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먼 태초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한번 볼까요? 우선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이 아예 없었던 아주 영적인 상태의 인류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둘로 나뉘면 위대한 분리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인류를 이끌었던 특별한 안내자들을 만나볼 거고요. 순수한 의지의 힘으로 가득했던 레무리아 시대를 지나 모든 것을 기억으로 해결했던 아틀란티스 시대를 탐험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완성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시간 여행은 레무리아 시대보다도 훨씬 더 이전, 지금 우리가 보기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세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를 인류가 가졌던 최초의 몸,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는 정말 근본부터 달랐던 그 모습의 핵심으로 데려가 줍니다. 여기 우리의 가장 먼 조상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때의 몸은요, 지금처럼 단단한 물질로 굳어있지 않았어요. 아주 부드럽고 유연해서 영혼이 마치 찰흙을 주무르듯이 자기 몸의 형태를 직접 빚을 수 있었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성질을 모두 가진 말하자면 양성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의식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냥 거대한 꿈속을 살아가듯 본능과 해와 달 같은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긴 채 살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꿈 그 자체였던 거죠. 자, 이 이미지 의식이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뭐냐면 이들은 세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 아, 저건 나무구나 하고 개념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가진 생명력, 그 푸르름,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 같은 본질 자체가 그냥 영혼 안에서 하나의 생생한 이미지로 확 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언어나 개념이라는 필터가 아예 없었던 아주 순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거대한 전환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인간의 형태가 그야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위대한 분리의 순간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인류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구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물질적으로 변하면서 인류의 몸도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양성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전에는 밖으로 향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던 그 강력한 창조 에너지가 이제 갈 곳을 잃었다는 거죠. 그 에너지의 일부가 우리 내면으로 방향을 틀어서 바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기관, 즉 뇌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생식력이 사고력으로 바뀐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추론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지녔던 완전함을 포기하고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 그 대가로 얻게 된 능력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단일한 성을 가진 존재가 되면서 우리는 생각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욕망과 사랑, 그리고 나라는 개별적인 자아의 개념까지 탄생시켰습니다. 분리 이전에는 그냥 거대한 하나의 흐름, 집단의 일부였다면 이제는 비로소 세상 앞에 홀로선 나라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오늘날 느끼는 그 외로움, 그리고 동시에 느끼는 그 애틋한 사랑의 감정,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이 낯선 세상에 그냥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새로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두 종류의 아주 고등한 존재들이 인류의 곁에서 그 발전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다른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쪽은 사랑의 존재들인데 이들은 인류가 이 물질 세계에 잘 적응하고 종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른 한쪽은 빛을 가져온 자들, 즉 지혜의 존재들인데 이들은 인간이 새롭게 얻게 된 생각과 자아식이라는 능력을 일깨워 주었죠. 그러니까 사랑의 존재들은 외부 세계와의 조화를, 지혜의 존재들은 내면 세계의 성장을 도운 셈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선과 악의 대결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두 가지 힘의 균형,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 정리하자면 인간의 진화는 두 개의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힘으로 나아가는 육체적인 발전, 다른 하나는 지혜의 빛을 따라가는 영적인 성장. 이 두 가지 힘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인류의 장대한 역사를 이끌어온 겁니다. 자, 그럼 인류가 새롭게 얻은 이 능력들이 다음 시대, 그러니까 레무리아라고 불리는 위대한 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발현되기 시작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레무리아인들은 한마디로 의지의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주변의 생명력을 마음대로 부리고 오직 생각의 힘, 그 순수한 의지만으로 현실 세계를 바꿀 수 있었죠. 이건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거의 마법에 가까운 힘입니다. 이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오직 불타는 듯한 현재의 순간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자연에 쏟아부으며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교육이란 책상에 앉아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불과 물 같은 거친 자연 속에서 고통을 이겨내며 의지력을 강철처럼 단련하는 과정, 바로 그 자체였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인류의식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남성적인 원리가 외부 세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완성해 나가는 동안 여성적인 원리는 내면의 세계, 즉 상상력이라는 우주를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상상력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훗날 인류 문명의 기둥이 돼 선과 악이라는 개념, 그리고 기억이라는 능력의 씨앗이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바깥을 향한 행동의 힘과 안을 들여다보는 지혜의 힘이 각각의 길을 걷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순수한 의지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면서 레무리아 시대에 심어졌던 그 씨앗들은 다음 시대의 위대한 인종, 바로 아틀란티스인들에게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의 핵심 능력은 바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기억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살아 움직이는 이미지로 생각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아틀란티스인이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우리처럼 공학 계산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수많은 다리들, 과거에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다리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떠올려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마치 모든 상황에 대한 완벽한 사례가 담긴 거대한 도서관을 머릿속에 가지고 다녔던 것과 같죠. 그들의 문명은 발명이 아니라 기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억력은 자연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들은 식물이 가진 생명의 에너지, 즉 생명력 그 자체를 기술에 활용할 수 있었어요. 이건 죽어있는 광물에서 에너지를 뽑아 쓰는 우리 현대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이죠. 그들은 식물의 씨앗이 품고 있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동력으로 바꿔서 거대한 비행선 같은 것들을 움직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그 폭발적인 힘을 압축해서 에너지원으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태초의 꿈과 같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강력한 의지의 시대를 지나 모든 것을 기억했던 기억의 시대까지 정말 장대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이 흩어져 있던 실들을 하나로 엮어서 인간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 전체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각각의 시대가 우리라는 존재 위에 중요한 층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레무리아의 불꽃 속에서 단련된 강력한 의지가 우리의 기초가 되었고 그 위에서 상상력과 감정이 피어나 도덕과 예술을 낳았죠. 그리고 아틀란티스 시대에 이르러 기억이라는 능력이 완성되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깨어나면서 논리와 이성, 그리고 나를 인식하는 지금의 우리 모습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기나긴 여정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단순히 이 지구라는 행성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아주 거대하고 우주적인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이렇게나 깊고 거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단순히 과거를 보는 눈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의 가능성, 그 잠재력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의 여정은 어디에서 끝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